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DSBA 연구실 스터디, XAI 스터디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금일 말씀드릴 연구는 이 그라드캠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이제 스코어캠이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그럼 이 해당 연구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버뷰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이 그래드캠 플러스 플러스와 이 스콜캠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린 후에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 이제 이전 연구들인 이 캠과 그라드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 해당 모델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컨클루션에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모델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캠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이제 XAI를 진행하는 방법론들입니다. 먼저 이 캠 방법론에서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약어인데 이 해당 방법론들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모델이 이제 어떠한 구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캠 기반 방법론들에서는 이 어떤 이미지 분류 모델을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 모델이 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냈고 그 출력이 인풋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는 어떤 그 자료가 이제 세일리언시 맵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일리언시 맵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캠 기반 방법론들의 어떤 방법론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어떤 캠 기반 방법론들이 공유하게 되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세일리언시 맵을 만드는 수식은 이제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방법론들이 이러한 수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해당 수식은 사실 너무 간단해서 크게 살펴볼 부분들은 없지만 제가 이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과 이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모델의 L번째 레이어에서의 K개의 피처 맵을 의미합니다. 이때 보통 저희가 L번째 레이어라고 이제 기재는 해 두었으나 보통은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이 K개의 피처 맵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 K개 역시 저희가 어떻게 컨볼루션 블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컨볼루션 블록에서의 아웃풋 채널이 이 K개의 피처 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파란색 박스의 이 알파 값이 의미하는 것은 그 각 클래스 C에 대한 K개의 피처 맵의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컨볼루션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이 어떤 이미지의 특징을 잡아내는 알고리즘인데 그 각 피처 맵에서 이제 해당 이미지에서 포착할 수 있는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피처 맵에서는 이 이미지의 어떤 엣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특징을 추출할 수 있고 어떤 피처 맵에서는 이 이미지의 객체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이 피처 맵을 추출할 수 있는 것처럼 각 피처 맵이 출력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서로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K개의 피처 맵에 대해서 웨이트를 가해줌으로써 이 출력에 영향을 끼친 피처 맵들만 이제 시각화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캠이라는 방법론들에서 공유하는 어떤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캠 기반 방법론들에서는 저희가 이 피처 맵은 어떤 이미 사전 학습된 그런 CNN 블록을 이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라지 A로 나타내는 이 값은 보통 이제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값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캠 기반 방법론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를 해야게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웨이트,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알파 값을 다음과 같은 이제 복잡한 수식으로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스컬캠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이 알파 값, 즉 이제 웨이트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수식들이 뭘 의미하느냐를 이제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을 드리면, 그래드캠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기반의 픽셀 와이즈 웨이팅을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코어캠 같은 경우에는 increase in confidence 기반의 confidence score 웨이팅을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CNN 기반 XAI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는데, 이는 모델의 출력이 입력 특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레디언트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정 타겟 클래스에 대한 로직 값에서부터 그레디언트를 역전파하여 입력 이미지까지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그럼 뭘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직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모델의 의사결정, 즉 이제 로직 값에서부터 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본 이미지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노이즈가 많고 객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내에서의 그레디언트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피처들을 바탕으로 어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실질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내에 그레디언트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No Class Discriminative 하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즉 모델이 왜 이를 어떤 클래스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방법이 이 디컨브넷 그리고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이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퍼털베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해당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변형하거나 제거한 후 모델 의사결정 변화를 관찰하여 입력 지역의 중요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입력 데이터를 미세하게 변형한 후, 예를 들어 노이징이나 마스킹 같은 방법을 통해서 미세하게 변형을 한 후에 예측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모델이 특정 입력 요소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왜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관적으로 모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영역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보았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라임과 같은 모델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 라임이 넓은 의미에서 해당 방법에 속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중요 영역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레귤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레귤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입력의 특정 부분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요한 특징을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연구에 기반이 되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해당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특정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생성된 액티베이션 맵을 가중합하여 단일 입력에 대한 비주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보통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서 이 셀리언시 맵을 구하는 수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로스가 아니라 이 셀리언시 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모든 캠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이 해당 수식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알파와 이 라지 A로 표기된 이 두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라지 A 같은 경우에는 이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액티베이션 맵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클래스 C에 대한 이 각 피처 K개의 피처 맵 각각의 가중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제 어떤 비주얼 익스플레네이션, 즉 이제 세일리언시 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 피처 맵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 웨이트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베이스드 메소드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 베이스드 메소드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라지 A 같은 이 액티베이션 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저희가 어떤 CNN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동일한 값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 피처 맵들에 대한 어떤 웨이트를 구하는 것이 이 캠 베이스드 메소드들에서 가장 그 어떤 컨트리뷰션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각 모델들마다 이 액티베이션 맵에 대한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게 이 캠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캠 베이스드 메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연구, 이제 캠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조에 의존적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했으나 이 연구가 진행되며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연구가 이 캠 베이스드 메소드들이고, 이 캠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캠이라는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먼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특별한 슈퍼비전 없이도 학습 과정에서 오브젝트 디텍터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CNN 모델을 거쳐서 피처를 추출한 후에 이 어떤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프리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게 되는데, 이 프리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 모델의 클래시파이어로서 실질적인 분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종 CNN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플래튼 과정을 거치기에 어떤 지역적인 정보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 해당 연구의 논문의 이름에서 이 연구가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려 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해당 연구의 이름은 Learning Deep Pictures for Discriminative Localization이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이때 이 Discriminative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스페시픽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CNN의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처 맵을 통해서 이 클래스의 어떤 부분이 저희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과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도출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 방법론의 이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어떠한 인풋 이미지가 이 CNN 레이어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떠한 최종 그 CNN 레이어에서의 피처 맵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피처 맵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가중치를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이 추출된 피처 맵에 대해서 모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한 후에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들의 이 최종적인 러너블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주는 형식으로 이 분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 예측한 클래스의 웨이트, 즉 이제 러너블 리니어 레이어의 웨이트를 이 피처 맵과의 가중합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하는 것이 이 캠 방법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일리언시 맵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드캠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드캠의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캠의 구조적인 한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캠의 경우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즉 GA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GAP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점들은 이 기존의 다양한 CNN 아키텍처, 이 당시로서는 이제 VGG나 레지넷 같은 그런 아키텍처가 있었는데, 이러한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이외에 이미지 캡셔닝이나 VQA 같은 다른 태스크들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실질적인 분류를 담당하는 부분인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셀리언시 맵 자체에 이제 문제점이 존재를 하였었는데, 이 캠에서는 GAP를 통해서 이 전체 피처 맵의 정보를 어떤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요약하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세부적인 정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전에 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논문 이름에서 이 그래드캠이 어떠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그래드캠의 논문 이름은 먼저 그래드캠 Visual Explanation from Deep Networks via Gradient Based Localization이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즉 이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드캠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래드캠에서는 모델의 마지막 부분에도 GAP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 아키텍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헤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드캠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는 캠과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 맵에 어떤 가중치를 사용해 줄 것인가라는 것이 캠과는 다른 부분이고, 이때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의 예측 결과를 도출해 주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예시로 들게 된다면, 이 클래스 C에 대한 스코어, 이 YC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이는 어떤 소프트맥스 이전의 로직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구한 로직 값을 바탕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클래스 C에 대한 모델의 예측 스코어 YC를 이 마지막 CNN 레이어의 피처 맵에 대하여 미분해서 어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이 편미분 값이 의미를 하는 것은 각 피처 맵이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맵별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GAP를 바탕으로 각 피처 맵별 가중치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모든 피처 맵에서 어떤 포인트 와이즈한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이 모든 그레디언트들을 평균 내어서 가중치를 추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수식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모든 피처 맵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할 때 이 모든 피처 맵의 그 포인트 와이즈한 그런 그레디언트들을 모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단일 웨이트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구한 웨이트를 바탕으로 각 피처 맵에 이 웨이트를 곱해준 후 모든 값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클래스 C에 대한 활성화 맵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첫 번째 연구인 그래드캠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라드캠 플러스에서의 문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드캠 플러스에서는 이 그라드캠의 한계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그라드캠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 모든 객체를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GAP 같은 경우에는 각 피처 맵을 평균화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는 다중 객체 중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객체만 강조되고 나머지는 누락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이 오른쪽과 같은 피규어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첫 번째 로우에서는 이 이미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아지가 6마리 정도 존재를 하는데, 이 그라드캠에서는 이 강아지들을 제대로 이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라드캠 플러스에서는 이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포인트 와이즈한 웨이팅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강아지들 모두를 잘 잡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로우에서도 이 강아지 세 마리가 존재할 때 그라드캠에서는 이 모든 강아지들을 잘 잡아내지 못하고 어떤 강아지의 머리 그리고 강아지의 발 부분에만 집중해서 웨이트가 가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라드캠의 한계점은 단일 객체 이미지를 대상으로 할 때 그라드캠의 히트맵이 전체 객체를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미넌트한 피처 맵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프레딕션 스코어에 도미넌트한 피처 맵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처 맵이 큰 비중을 차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의 예시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홍학이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저희는 이 홍학을 저희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몸통을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홍학의 다리 그리고 이제 이 홍학의 부리 부분을 잘 포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통 부분이 더 많은 영향 예측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안 연구에서 그라드캠 플러스와 그라드캠의 차이를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한 장표라고 이제 준비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해당 과정에서는 이 여러 가지 어썸션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그라드캠과 그라드캠 플러스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다음같이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어썸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이 빨간 박스와 이 파란 박스가 있는데, 이 각각이 이제 어썸션들이고, 이 빨간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해당 픽셀 값이 1이면 그레디언트도 1이고 픽셀 값이 0이면 그레디언트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픽셀 ij의 그레디언트가 1이면 전체 그레디언트의 합을 정교화하여 픽셀별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때 저희가 이 인풋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어떤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가 그 세 가지 객체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각 오브젝트인 이 객체들이 각 피처 맵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잡아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그라드캠의 방법론을 생각을 해서 그 웨이트를 계산을 해본다면 저희는 각각의 피처 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웨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단순하게 객체의 크기가 클 경우 피처 맵의 영향이 도미넌트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라드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가 여러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나 다양한 뷰를 가지는 경우 객체의 일부만이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라드캠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포인트 와이즈한 웨이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객체 크기 상관없이 이상적으로 동일한 값의 웨이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안 연구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연구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픽셀 와이즈한 웨이팅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마지막 CNN 레이어의 피처 맵에서 특정 공간의 위치에 대한 아웃풋의 그레디언트를 픽셀 와이즈로 웨이팅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각 픽셀이 CNN의 최종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픽셀 와이즈 웨이팅을 진행하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안 연구에서 어떤 클로즈드 폼 형식으로 이 픽셀 와이즈 웨이팅을 계산하는 방법을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계산 과정상에서 단 한 번의 백워드 패스만을 필요로 하고 있고, 기존의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계산 복잡도가 동일하면서 더 나은 시각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이밸리에이션 매트릭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CNN 기반 Explainable Visualization 방법론들은 다양하게 존재했었지만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결과의 평가는 주로 휴먼 이밸리에이션이나 바운딩 박스 기반의
보조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때 제안 연구에서는 모델의 의사결정과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물 간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제안 연구가 그래드캠과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캠 기반 방법론들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어떤 공통적으로 이 셀리언시 맵을 구하는 이 식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든 방법론들에서 이 다른 점은 이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이 그래드캠에서는 이 웨이트를 이 어떤 피처 맵의 그레디언트의 평균을 사용하여 이 가중치를 계산을 해주고 있고, 이 그래드캠 플러스에서의 이 웨이트는 다음같이 어떤 픽셀 와이즈한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드캠 방식에 대해서 이 수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레디언트의 평균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픽셀 하나가 강하게 작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균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그래드캠 플러스의 경우는 이 픽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객체의 전체적인 형상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수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C에 대한 피처 맵 A에서의 픽셀 와이즈 그레디언트 웨이팅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픽셀 와이즈한 코에피션트를 반영하면 더 파인 그레인드한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를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위해서 저희는 구해진 수식의 피처 맵 A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해당 부분이 그래드캠 플러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픽셀 와이즈 웨이트가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클로즈드 폼 형태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수식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피처 맵이 존재하고 이 피처 맵 각각에 대한 웨이트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에 대해서 저희는 이 웨이트를 가해줌으로써 어떤 로직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웨이트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캠 기반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제안 연구에서는 이 포인트 와이즈한 웨이팅을 사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인트 와이즈한 어떤 그 웨이트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와이즈한 웨이트를 저희가 이 전체적인 수식에 넣어서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는 특정 클래스 C에 대한 로짓 YC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A와 B는 사실 이 IJ와 동일하지만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표기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 A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편미분 과정에서 이 렐루는 생략하기 때문에 2번 수식과 같이 단순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진 수식에 저희는 이 양변을 이 A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미분의 이제 곱셈 법칙을 사용을 해주게 되고, 이때 U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 V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편미분에 대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4번과 같은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구해진 4번식에서 다시 한번 이 A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을 해준다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포인트 와이즈한 이 웨이트, 이 알파를 기준으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6번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전 과정에서 구해진 이 알파 값을 18번 장표에 있는 이 그래드캠 플러스의 웨이트를 구하는 수식에 넣어주게 된다면 이 다음과 같은 수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드캠 플러스에서의 웨이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캠과 그래드캠의 관계와 동일하게 이 그래드캠 플러스 플러스 역시 그래드캠의 어떤 일반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값이 z분의 1로 표기가 된다면 이 그래드캠의 수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한 연구에서는 같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수식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계산 과정 중에 여러 번의 고차 미분 계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떤 로짓인 yc는 연속적이고 무한정 미분 가능한 값이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드캠에서는 이 yc를 로짓 값으로 그냥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드캠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이를 익스포넨셜 펑션에 통과시킨 값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수식을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2차 그리고 3차 미분값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드캠과 비교적 훨씬 많은 계산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와이즈한 웨이팅을 구하긴 구했는데 이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전 장표의 그 복잡한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고, 이를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한 연구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방법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로직 값을 익스포넨셜 펑션에 통과시키고 최종 레이어가 리니어 레이어나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만을 포함을 한다면 이 고차 미분 값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저희는 먼저 익스포넨셜 로직 값이 존재를 할 때 이 로직 값을 익스포넨셜 펑션에 통과시켜 이 yc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서 정한 이 yc를 저희는 피처 맵 a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을 해주게 된다면 이 편미분 과정에서 체인 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장표에서 저희는 이 10번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구해진 10번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미분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이 편미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곱의 미분법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 과정을 통한다면 이 11번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두 번 미분하면 이 0 값이 나와서 이 해당하는 값을 이제 0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1번식은 다음과 같이 12번식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편미분 값이 13번 값인데, 13번 값을 다시 한번 a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하여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14번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포인트 와이스 웨이트 수식으로 돌아와서 이 구해진 값들을 이제 모두 대치를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13번 수식으로 이제 대치를 할 수 있고,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14번 수식으로 대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고차원의 미분 계산을 통하지 않고도 익스포넨셜 펑션과 렐루 펑션만을 쓴다는 가정하에 이 해당 수식을 간소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단 한 번의 패거드만 수행해도 계산이 가능한 포인트 와이즈한 웨이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세일리언스 맵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각 채널의 액티베이션 맵과 구해진 이 포인트 와이즈 웨이트를 통해서 계산하며 렐루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일리언스 맵을 계산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라드캠 플러스 플러스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드캠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데, 먼저 페이스플래닛에서는 모델의 비주얼 익스플레네이션이 모델 예측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부분이고,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생성한 설명이 얼마나 믿음직한지를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당 연구의 실험에서는 이 익스플레네이션 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실험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익스플레네이션 맵 2가 계산되는 과정은 인풋 로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인풋 로우 이미지와 세일리언스 맵의 어떤 포인트 와이즈한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해당 예시를 보시면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세일리언스 맵을 대해서 어떤 포인트 와이즈한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모델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런 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드캠 플러스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제안 연구에서는 어떤 방법론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가 지표까지 제안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매트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리지 드롭입니다. 각 클래스에 대하여 나온 좋은 익스플레이션 맵은 모델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역이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어떤 매트릭으로서 이미지의 일부를 제거하면 전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보다 결정에 있어서 모델의 컨피던스가 감소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매트릭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 이미지를 입력했을 경우와 익스플레이션 맵만을 입력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컨피던스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해당 수식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Y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를 의미하고 이 O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레이션 맵만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의 클래스 C에 대한 컨피던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맥스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값이 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위험이라고 제안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increase in confidence라는 평가 지표입니다. 이는 이제 이전 장표의 average 드롭 %와는 다르게 explanation 맵만 입력했을 때 어떤 배경과 같이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델의 컨피던스가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표의 목적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explanation 맵만 입력했을 때 모델의 컨피던스가 증가한 비율을 측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해당 조건이 참인 경우 1 아니면 0을 도출하는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해당 값이 높다면 도출한 익스플레이션 맵이 원본 이미지보다도 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win %라는 매트릭을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그래드캠 플러스가 기존 그래드캠보다 모델 컨피던스를 덜 감소시키는 경우의 비율을 측정하고자 그래드캠 플러스의 설명 맵이 이 그래드캠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를 측정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프리트레인드 VGG16 모델을 사용해주고 있고 이 파스칼 그리고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각각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 그래드캠 플러스는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든 매트릭에서의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픽셀 와이즈한 웨이팅 방법이 모델에게 있어서 더 좋은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드캠 플러스가 문제 제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드캠에 비하여 동일 클래스의 다중 객체를 모두 잘 잡아낸다는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파스칼 데이터셋에서 다중 객체가 등장하는 35개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선택한 후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그래드캠 플러스에서는 에버리지 드롭 % increase in confidence 지표에서 약 2.5%에서 3% 정도의 변동을 보이나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는 약 8%에서 10%의 변동을 보이며 그래드캠 플러스의 강건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러스트 측면에서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진행한 실험 장표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그래드캠 플러스가 생성한 설명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인터프리터빌리티와 트러스트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셋의 모든 이미지에 대한 익스플레이션 맵을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5개 클래스에 대해 각 50장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총 250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 과정에서 이 해당 분야나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13명에게 어떤 설명 기법이 모델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유발하는지를 선택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각 이미지에 대한 응답 점수는 최대 점수가 1.0이 되도록 정교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실험 결과 그래드캠 플러스는 109.69점을 기록을 하였으며 그래드캠은 56.08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드캠이 설명한 이 설명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어떤 설명력을 더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실험 장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콜캠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스콜캠에서의 문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콜캠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 어떤 문제점을 먼저 제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콜캠에서 말하는 문제점으로는 이 DNN에서 그레디언트는 노이즈가 심할 수 있으며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H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다면 익스플로딩 그리고 베니싱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렐루 같은 경우에는 제로 그레디언트 영역으로 인한 베니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먼저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디캠의 익스플레이네이션 맵은 각 채널의 액티베이션 맵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두 개의 액티베이션 맵, 그 AI 그리고 AJ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해정하는 가중치 값이 이 알파 i가 이 알파 j보다 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이 AI를 생성하는 인풋 레지온이 타겟 클래스 C에 대해 이 AJ보다 중요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펄스 컨피던스로 인한 카운터 이그샘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의 숫자들은 이 어떤 각 피처 맵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 스코어를 의미를 하고 이 웨이트는 이 그래디캠의 계산 과정에서 계산된 각 피처 맵에서 세일리언시 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계산된 어떤 웨이트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하기로는 이렇게 컨피던스가 높은 값들이 훨씬 더 많은 웨이트가 가해져야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세일리언시 맵이 생성이 될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머리만을 나타내어서 그 어떤 모델이 예측하는 과정에서 컨피던스는 이 0.003 정도로 이제 매우 작은 케이스의 피처 맵이 오히려 웨이트에서는 더 많이 가해진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 이 그레디언트를 생성하는 방법론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안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안 연구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안 연구에서는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론들의 문제점에 입각하여 어떤 그레디언트 기반의 웨이팅을 진행하지 않고 펄터베이션 베이스드와 캠 베이스드 중간 단계에 존재하는 방법을 통해 스콜캠이라는 연구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 레이어에서 피처 맵에 대한 웨이트를 구하는 것이 핵심인 캠 기반 방법론들에서 Increase of Confidence라는 개념을 통해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채널 임포턴스를 정량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Increase of Confidence라는 방법의 수식은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표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ncrease of Confidence라는 방법은 모델의 특정 입력, 예를 들어서 피처 맵이나 액티베이션 맵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클래스에 대한 신뢰도, 즉 이제 컨피던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은 이 모델이 특정 영역을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수식을 보시면 사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XB라는 것이 어떤 베이스라인 이미지라고 가정을 할 때 이 HI는 이 XB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지만 이 특정 피처를 조절하기 위한 어떠한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원본 입력 어떤 베이스라인 이미지인 이 XB에서 어떤 특정 마스킹을 가해준 후에 이 모델에 넣었을 때의 컨피던스와 이 XB를 그대로 모델에 넣었을 때의 컨피던스를 이 뺀 값이 이 Increase of Confidence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I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입력 피처 XB와 이 HI와의 이 포인트 와이서 멀티플리케이션을 고려했을 때 컨피던스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준 입력에 특정 피처를 강조한 입력을 넣었을 때 해당 클래스에 대한 모델의 컨피던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크롤캠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페이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스 1에서는 모델의 특정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맵을 추출하는 과정이고, 다음으로 이 CIC, 이 채널 와이스 인크리스 오브 컨피던스를 구하고자 액티베이션 맵의 특정한 연산을 수행해주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2에서는 구해진 어떤 perturbated 액티베이션 맵을 원본 이미지의 마스크로서 적용하고 타겟 클래스에 대한 포월드 패싱을 통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페이지 1 과정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1에서 페이지 1도 다음과 같이 이제 1번 그리고 2번 과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1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특정 1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특정 1번째라고 적어두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1의 전체적인 목적은 이 입력 이미지를 마스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이 채널별 마스크를 생성하고 이때 인풋 데이터를 펄터베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스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1번 과정에서 추출된 이 액티베이션 맵 A를 먼저 마스크를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킹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원본 이미지의 크기로 업샘플링을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3/H/W의 크기로 시작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CNN 블록을 거치면서 점점 더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작아진 크기의 어떤 피처 맵에 대해서 업샘플링을 진행하여 이를 이제 마스크로 활용하고 이 마스크를 적용함으로써 이 펄터베이티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이 2번 과정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수식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의 수식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 업 같은 경우에는 업샘플링 오퍼레이터로 저희가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제이션 오퍼레이터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샘플링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NN 블록들을 거치면서 크기가 작아진 그 데이터를 원본 입력 크기로 맞춰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원본 입력 크기로 그 원복된 그러한 피처 맵의 크기는 원본 이미지 크기에서도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입력 이미지를 펄터베이션하는 마스크로 직접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업샘플링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노멀라이제이션 오퍼레이터인 S 같은 경우에는 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체 피처 맵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한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어떠한 마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저희는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마스크를 생성하여 마스킹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입력에서 특정 특징만을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이미지에서 어떤 그 객체를 이제 포착할 때 픽셀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컬 단위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픽셀 와이스한 마스킹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어떤 특정 영역의 정보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이 바이너리 마스킹보다는 좀 더 이제 스무스한 마스킹을 진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각 액티베이션 맵의 로우 액티베이션 밸류를 민맥스 정교화해서 이제 0과 1 사이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지 2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페이지 1에서 계산한 이 마스크를 바탕으로 이제 페이지 2에서 계산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이전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마스크 H를 원본 이미지와의 하다마르 프로덕트를 수행하여서 이 펄터베이티드 인풋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액티베이션 맵이 강조하는 영역만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억제한 입력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을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어떤 펄터베이티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펄터베이티드 된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포워딩 패스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이 각 이제 펄터베이티드 인풋에 대해서 클래스 C에 대한 프레딕션 스코어, 즉 이제 로짓을 계산한 후 이 베이스라인 이미지만을 사용했을 때의 이 차이를 계산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각 액티베이션 맵이 클래스 C의 프레딕션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저자는 이 베이스라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베이스라인 이미지를 모두 값이 0인 블랙 이미지로 다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 XB에 해당하는 값은 이 최종적으로 이제 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려하게 되는 부분은 이 펄터베이티드 된 이제 인풋 이미지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의 그 컨피던스만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캠 기반 방법론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각 피처 맵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스컬캠에서의 맵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스컬캠에서 이 가중치에서는 이제 로직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이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 모든 액티베이션 맵이 프레딕션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률적으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제한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액티베이션 맵이 모델 의사결정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이 최종 스컬캠의 맵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캔 기반 방법론들에서 사용하는 이 수식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장점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다음과 같은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인풋 이미지에는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두 객체가 이제 모두 존재를 하고 있는 인풋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 2번과 3번은 각각 2번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이제 분류하기 위한 그런 경우이고 3번은 이제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번 소프트맥스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아지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분류를 하고 있으나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분류해야 하는데 이 강아지까지 모두 분류를 해버리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것을 분류하기 위한 그런 맵인지 사실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저희 이제 해석력도 이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최대한 이제 피하는 것이 이 모델링 과정에서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고 나왔을 때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강아지를 분류하기 위한 부분, 5번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후에는 이 프레딕션에 기여하는 정도로 확률적으로 변환을 하여 조금 더 이제 정교화가 된 그런 형태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4번 강아지를 분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아지는 잘 분류가 되어 있고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한 이 5번에서도 잘 고양이만을 포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컬캠의 실험 결과에 대한 장표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한 비주얼라이징 결과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펄터베이션 베이스드, 캠 베이스드 기반의 8가지 방법론에서 생성된 세일리언스 맵을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제한 방법론이 스컬캠 같은 경우에는 각 오브젝트를 더 적은 노이즈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해석 가능한 세일리언스 맵을 잘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 제한 연구에서는 이 프리트레인드 된 VGG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분류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VGG 모델은 이 해당 이미지에서 이 강아지를 이제 49.6%의 컨피던스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 타이거 캣 같은 경우에는 0.2%의 컨피던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잘 분류가 되었지만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컬캠은 이 두 개의 카테고리 모두에서 올바른 위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이거 캣의 예측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컬캠은 이 해당 클래스에 대한 관련 영역을 강조를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줄
보여주는 장표이고, 이는 즉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이거캣과 관련된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시각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스코어캠의 가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타겟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동일 클래스의 다중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잘 잡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이고, 이에 대해서 그래드캠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드캠은 동일 클래스의 다중 객체들이 존재할 때 이 그래드캠 플러스에서도 또 문제 정의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의 객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드캠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그래드캠 플러스 역시 여러 개의 객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스컬캠에 비해서 더욱 이제 노이즈가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컬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훨씬 더 적고 더 명백하게 다중 객체를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컬캠의 가중치는 타겟 클래스에 대한 각 피처 맵의 컨피던스 스코어에 따라 결정되므로 하나의 이미지에서도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객체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량적으로 모델을 평가한 장표로 그라드캠 플러스에서 제안하는 평가 지표를 동일하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은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셋에서 2000개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수행되었고, 실험 결과 스코어캠은 타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드롭에서 31.5%, 에버리지 인크리스에서 30.6%로 개선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코어캠이 생성한 세일리언시 맵은 타겟 오브젝트를 구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을 성공적으로 식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린 후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드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픽셀와이즈 웨이팅을 위한 수식을 클로즈드 폼으로 유도하고 기존의 대표적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일반화 방법임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표적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모델인 그래드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는데, 이 각 문제점들은 이미지 내에서 동일 클래스의 객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에 모든 객체를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와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이 부정확한 문제였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코어캠 같은 경우에는 각 액티베이션 맵의 웨이트를 설계할 때 그레디언트 기반이 아닌 펄터베이션 베이스드 기반의 인크리스 인 컨피던스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타 캠 기반 방법론들보다 페이스풀니스, 트러스트 관점에서 우수한 비주얼 익스플레네이셔블 메소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